방치된 옥상 텃밭의 비밀. 2022년 여름, 서울 한복판의 오래된 건물 옥상에서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배수구를 뚫던 관리인의 손에 잡힌 것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은밀한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2022년 8월 중순, 폭우가 쏟아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낡은 다세대 건물, 관리인 박모 씨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골칫거리인 배수구 막힘 때문이었죠.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배수구 주변의 흙을 삽으로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한쪽 구석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삽이 흙을 파내던 순간이었습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삽에 부딪혔습니다. 박 씨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묻어있던 흙을 털어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뼈였습니다. 관절 부분이 선명한 명백한 인간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옥상은 경찰 차량의 사이렌 소리와 통제선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강북경찰서 강력팀 이준혁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감식반은 이미 텃밭 전체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 속 흙을 채로 거르자 더 많은 뼈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부식되어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천 조각들과 오래된 노끈 조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감식반원이 이 형사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엔 비닐 증거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천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복 같은데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입는 그런 종류 같습니다. 이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시신을 여기에 묻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일단 뼈 조각 전부 회수하고 국과수에 감정 의뢰 넣으세요. 신원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 형사는 옥상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지역, 특별히 범죄의 온상이라 할 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과 연관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관리인분, 이 텃밭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 건물 관리한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미 있었거든요. 주민 중에 옥상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요? 요즘엔 거의 없어요. 예전엔 몇 분 올라오셨는데 다들 이사 가셨고. 이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과거에 있다고. 사라진 세입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 형사는 건물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건물의 세입자 명단과 계약 기록 전부 주세요. 관리소장이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전산화됐는데 예전 기록은 종이로만 남아 있어서요. 이 형사는 한 장 한 장 기록을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특이한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17년 3월 302호 세입자 최정아. 계약 특이사항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상 출입 열쇠 별도 발급 요청 마이너스 승인. 이 형사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옥상 열쇠를 별도로 받은 세입자는 5년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사람 최정아 씨 연락처 남아있나요? 관리소장이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계약 당시 휴대폰 번호는 있는데 지금 연결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직업란 보세요. 요양보조사라고 적혀 있네요. 이 형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언제 이사 가셨죠? 2017년 9월이네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기억나요. 보증금도 일부 못 받고 그냥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입신고는요? 안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편물이 계속 반송됐죠. 최정아는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습니다. 이 형사는 건물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402호 김영숙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아 씨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인사는 잘하는데 대화를 길게 나눠본 적은 없어요. 항상 피곤해 보였죠. 501호 박진수 씨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시절 기억나요. 한여름이었는데 밤마다 옥상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한밤중에 계속되니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정확히 언제였죠? 2017년 8월이었을 겁니다.
장마 끝나고 한참 더울 때였으니까. 이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2017년 8월 밤마다 계속된 옥상 활동. 그리고 한 달 후인 9월 갑작스러운 이사. 혹시 그 무렵 이상한 일 없었나요? 경찰이 오거나 다툼이 있거나. 박진수 씨가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그때 경찰차가 한 번 왔었어요. 302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종신고 관련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형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가 실종됐는지 아세요? 정아 씨가 돌보던 환자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치매 환자라고. 이 형사는 즉시 경찰서로 돌아가 2017년 실종신고 기록을 뒤졌습니다. 2017년 8월 17일 실종신고. 신고인 최정아 당시 31세, 요양보조사. 실종자 한도식 당시 78세, 치매 환자. 실종 경위 돌보던 환자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음. 치매가 있어 기억력 상실 상태. 가족 없음. 생사불명. 사건 종결 2018년 1월 장기 실종 처리. 이 형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도식, 환자복, 옥상의 뼈. 그리고 그 직후 사라진 최정아. 국과수에 연락 돌렸어요? 이 형사가 후배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형사님. 유골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70대 후반 남성으로 추정, 사망 시기는 약 5년에서 6년 전. DNA 데이터베이스 조회 중인데 한도식이란 이름으로 치매 환자 의료 기록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일치. 옥상에 묻혀있던 유골은 한도식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최정아를 찾는 것. 이 형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302호 방은 이미 새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형사는 옥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건물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배전함, 녹슨 차단기들과 먼지 쌓인 전선들, 그리고 배전함 안쪽 모서리,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쳐진 메모지엔 급하게 휘갈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묻은 건 숨기려던 게 아니야. 그냥 사라지게 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글씨는 크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던 게 분명했습니다. 이 형사는 메모를 증거봉투에 넣고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필적 일치. 최정아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수사팀 막내 형사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최정아의 은행 계좌는 2017년 9월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월세나 공과금 자동이체도 전부 해지됐고요. 그런데 최근 3개월 전부터 소액 출금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파주 지역 편의점 그리고 한 여인숙에서 사용 기록이 있습니다. 이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주소 확보했어? 네, 여기입니다. 보고서엔 파주시 외곽의 한 여인숙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주의 여인숙은 낡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국도변에서 벗어난 골목 안쪽, 간판도 희미하게 빛바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이 형사와 수사팀은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207호 최정아 씨 맞죠?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입니다. 이 형사는 계단을 올라가 207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정아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몇 초간의 침묵 후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엔 5년 전 사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정아. 그녀는 극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언젠간 올 줄 알았어요. 최정아 씨, 한도식 씨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실 겁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사라지지 않았네요. 아무것도. 조사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최정아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봄,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도식 어르신은 제가 맡은 환자 중 한 분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어르신은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가족은 없었고요. 요양원에서 퇴소당한 후 혼자 자취방에서 지내셨죠. 제가 주 3회 방문해서 돌봐드렸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어르신은 온순하셨고,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치매가 빠르게 악화됐어요. 여름 무렵엔 저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저를 자기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치매 환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저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왜 날 버렸냐고, 왜 연락 안 하냐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밀치고 물건을 던지고 제가 나가려고 하면 문을 막았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어르신은 저 말곤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2017년 8월 17일, 그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방문했어요. 어르신은 심하게 흥분한 상태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왜 날 버리고 갔냐고, 나쁜 년이라고. 그리고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정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밀었어요. 저는 그냥 몸을 피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르신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어요.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즉사였어요. 정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119에 신고해야 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죽였다고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고였잖아요. 정당방위였고요. 그걸 누가 믿어줄까요? 정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전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르신도 이 모든 게. 그래서 시신을 옥상에?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다가 옥상 텃밭이 떠올랐어요. 밤마다 조금씩 옮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작게 나눠서 옮기고 묻고. 한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실종 신고를 했어요.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갔다고. 경찰이 왔지만 찾지 못했죠. 그 후에 이사를 가셨군요. 네, 더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방에 들어갈 때마다, 옥상을 볼 때마다 정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요. 악몽을 꿨어요. 매일 밤 어르신이 나타나서 왜 날 그렇게 버렸냐고. 모든 게 숨기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사라졌으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사라지지 않았죠. 이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흔적은 남게 되어 있어요.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습니다. 최정아는 사체 은닉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의 살인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현장 검증과 정황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나 당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공포 상태에 있었던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최정아는 판결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수감되기 전 이 형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네. 제가 그때 신고했어야 했나요? 이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감추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정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5년 동안 매일 증명했어요. 그 말을. 이제 진실을 말했으니 조금은 편해지실 겁니다. 그럴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럴 겁니다. 정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건물 옥상의 텃밭은 철거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